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딱 이겁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이커머스 물류 배송 혁신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 작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쿠팡 같은 기업은 그야말로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배송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인 음식 배달까지 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흑자를 낸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작년 올해 인수합병도 되고 그리고 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물류 네트워크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17년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만들었던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림인데요. 그때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도 없을 때 이제 만든 말인데요.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정의를 하기를 제조 물류, 글로벌 물류는 퍼스트 마일. 그래서 상품이 생산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는 단계는 미들 마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긴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상품들을 받아보는 단계는 사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직접 했던 일이죠. 여러분이 매장까지 가서 상품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라스트 마일이라는 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하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 정도에 보고서를 쓰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영물류, 회수물류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용어를 좀 써서 저건 뭐냐면 반품 물류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기존의 반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쓰다가 한 10년을 쓰다가 고장 나서 상품을 새로 사다 보니 남은 쓰레기를 가끔씩 배송한다, 반품한다? 이런 개념이 강했어요. 반품을 이제 우리가 라스트 마일을 할 거라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밝혀진 숫자들에 의하면 무료 배송은 기업의 매출을 확 늘리지는 못하는데요. 대부분 제공하니까요. 근데 무료 반품을 제공하는 순간 매출액이 30%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레귤러 프로세스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반품 물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이제 쿠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집 앞에 놔두면 어차피 내일 또 올 거니까 회수를 가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해서 반품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시면 중국에서 물건을 반품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2만 원짜리 샀는데 반품 물류비가 2만 원 나오니까요. 그래서 반품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아마도 무료 반품을 하는 회사가 나올 것이야 라는 맥락에서 이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라스트 마일과 엑스트라 마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이 사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해석해 드리자면요. 제일 왼쪽은 미국 내에 물류 창고가 하나가 있다면 제일 오른쪽은 미국 내에 물류 창고가 35곳 이상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물류 창고가 하나가 있으면요. 제일 왼쪽을 보시면 72시간 내에 배송될 확률이 74%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 물류 창고 하나가 있으면 72시간을 줘도 인구의 26%는 물건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미국같이 굉장히 큰 나라에서는 최소 2군데는 있어줘야 72시간 내 배송이니까 사실은 4일 뒤에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35개를 가지고 있으면 3일 내에 배송할 확률이 거의 100%가 된다. 35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고를 35군데에 똑같은 걸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럼 경쟁사 대비 재고를 35배 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로 이걸 해석해 보면요. 국내에는 우리가 D+1이 디폴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시키면 내일 오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회사 데이터에 의하면 오늘 픽업한 상품의 80%가 내일 도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상품을 물류창고에서 제때 내보내도 내일 도착할 확률은 80%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D+2가 디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일까지만 갖다 줘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까지 갖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재고를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고를 부산에 하나 두고 서울에 하나 두더라도 택배회사들은 부산에 있는 상품을 대전까지 끌고 와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부산에 재고가 있더라도 부산에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결국 고객에게 물건을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는 고객 근처까지 재고를 어떻게든 배치해 놓고 거기서 배송 서비스가 바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간 비용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나, 두 개의 물류창고가 아니라 35개는 있어줘야 3일 100%를 할 수 있잖아요. 10개 정도 있으면요. 날고 기는 그게 나와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재고 겁나게 많이 필요하군요. 심하면 이게 이제 아마존이 이제 선도적으로 했던 활동인데요. 맨하탄 시내에다가 상품을 놔둔 다음에 30분 내에 배송하는 거를 무려 6, 7년 전에 했단 말이죠. 그 비싼 땅에다가.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여의도, 강북의 서울 파이낸스 센터 한 층을 비워서 배송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돈이 남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죠. 고객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도심 내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런 자동화 설비를 놓고 빨리 배송해 볼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요. 재고를 최대한 전방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고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사실 여러분 지금 30분 내에 배송되는 회사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배민 비마트 같은 경우에도 30분 내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다가 굉장히 많은 물류창고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아이디어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물건 파는 곳에서 배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회사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허마 쉥선이라 한국말로는 하마 선생이라는 회사인데요. 허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슈퍼를 만든 다음에 30분 내에 배송을 해줍니다. 3km 반경 내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역세권이라는 단어처럼 빠른 배송 가능한 곳의 아파트 값이 30% 올랐다라는 얘기가 2018년쯤 나왔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는 쓱 배송이 나오면서 쓱 배송되는 곳은 쓱세권 이런 말들이 광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빠른 배송이 되는 지역들은 도심 내 일부 지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심 외곽 지역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그래 그러면 로컬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마트라고 볼 수 있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로컬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을 무려 90% 이상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고객에게 물건을 빨리 갖다 주려고 그러면 물류창고를 많이 만들거나 더 이상 만들기 힘들 때는 아예 그냥 오프라인인 유통 거점들을 물류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픽업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마존과 계약한 로컬 유통 매장에 가서 상품을 픽업하면 $10를 드립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시켰는데 이마트에서 픽업하시면 5,000원을 드리는 거죠. 그 정도로 배송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유통 가게들을 활용해보자. 이런 아이들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또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런데 매일매일 수요가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모바일 거점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모바일 거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그날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면 왠지 빠르게 배송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들은 유럽에 있는 그 택배 회사로 갈까요? 파슬 딜리버리 회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요. 이 TNT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적재조소에 배치하는데요. 대부분 위치는 뭐 주차장, 공원 이런 데겠죠. 저런 데서 빠르게 배송하는 시스템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다 보니 이제 낸 아이디어들은 뭐냐 하면, 야, 이 너무 어렵다. 이게 라스트 마일이라는 부분이. 빠른 배송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야, 그러면 묶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GS의 반값 택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점은 매일 매장의 상품들을 딜리버리 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는 트럭이 꽉 차서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까요? 그러면 나갈 때는 상품을 실어서 나간 다음 각 편의점에 모여있는 상품들을 픽업해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넣어서 돌리면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닐까? 라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반값 택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죠. 로컬에다가 우리가 매장들이 있고 거기가 어차피 가야 되니 가는 김에 우리가 무언가 회수해서 오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습니다. 반값 택배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유소 같은 것들 보시면요. 로컬에 보시면 주유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유소가 사라진다는데 어떡하지 하다 보니 그럼 주유소를 없애고 거기를 유통분류 거점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뭐 SK라든지 GS도 주유소를 물류 거점 바꿔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물류 거점과 재고 배치가 빠른 배송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빨리 물건을 갖다 드릴 수 있긴 한데요. 여전히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들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은 뭐냐 하면, 일종의 한집 배달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이츠에 보시면 한집 배달이 있거든요. 고객 수요가 들어오면 바로 갖다 주는 거죠. 굉장히 빠르지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나온 아이디어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순행 운송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 집 배달, 세이브 배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쿠팡이츠도 있고 또 배민에도 보면 배민원은 한 집 배달, 그리고 배민의 기본 딜리버리는 여러 집을 묶어서 나가는 뭐 이런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uncertainty라고 되어 있으면서 쿠팡 플렉스라고 되어 있죠. 저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도저히 내가 대응을 못하니 일반인들이 이걸 하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는 따로 배송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날 시간에 되는 대학생들, 가정주부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비는 시간에 내가 딜리버리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요가 피크를 칠 때 그런 분들이 들어와주고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정규 배송망을 이용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존이 올해 낸 아이디어인데요. 아마존의 허브 딜리버리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아마존이 로컬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꽃집 또는 뭐 슈퍼,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27,0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천 몇백만 원 되겠죠? 정도를 드릴 테니 하루에 뭐 50건 정도를 당신이 쉬는 시간에 배송해 주면 어떨까요? 이런 모델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이 그 엄청난 자체 배송망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택배 물량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마존 픽업 서비스를 만들어서 로컬에서 픽업하면 10달러 드리고 아마존 허브 딜리버리는 로컬에 계신 분들이 배송해주면 또 돈을 드리죠. 무려 1년에 27,000달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빠른 배송 또 여러분에게 새벽에도 갖다 드리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해보니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저런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다 하나씩 시도해 봤는데요. 이제는 이것들을 묶어서 돈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기상천외한 형태의 배송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지켜봤을 때 효율성이 안 나와서 뭔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지구온난화 어떡할 거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로컬에서 여러 업체들이 하지 말고 공공 서비스로 만들어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동 분류 아이디어도 제안되고 있고요. 또는 올리브라고 하는 회사는 이 회사로 상품을 배송하면 이 회사에서 묶어서 포장 다 뜯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즉, 각 가게들이, 각 쇼핑몰들이 하나하나 보내준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걸 묶어서 보내준 회사도 나왔고요. 이런 회사, 루프라는 회사는 포장을 없애고 그 상품을 알루미늄 통에 담아서 대신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최근에 내놓은 아이디어인데 아예 그냥 상품을 포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화면 오른쪽 보시면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요. 제조사에서 만든 박스를 그냥 그대로 배송했을 때 문제가 없나? 이거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포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속 가능한 물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재고를 전진 배치하고 빠른 배송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물류에 대한 수요가 나오다 보니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기도 하고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공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뭐 쿠팡, 아마존은 당연히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스타트업으로 아주 각광받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가 어렵지만 일단 성공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